현대가 일본 재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첫 번째는 척당 망했는데 새롭게 진출하는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카본 제로 에미션, 친환경으로 승부를 하겠다. 과연 결과가 어떨까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일본에서의 성과가 곧 현대자동차가 미래의 EV 시장에서 얼마만큼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관심을 갖고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많습니다. 현대가 처음에 실패했던 원인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잘 알고 계시지만 하나씩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일본 사람들은 메이드 인 코리아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메이드 인 차이나 생각하듯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제품 경쟁력이나 뭐 한국에 대한 선입견 이런 것들을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딱히 그 사람들이 한국인들, 대한민국에 대한 경험 때문에 생긴 선입견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의 막부 시대의 영화들을 보면은요, 골짜기에서 막 전쟁하고 있는데 평야에서는 농민들이 평화롭게 농사 지으면서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남일 보듯이 봅니다. 자기 나라에서 일어나는 분쟁인데, 사육전인데도 그걸 그때까지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민생의 삶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좀 특수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생활은 크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집권을 하든 어떤 사륙전이 생겨서 사람이 죽어나가든 귀족들이 하는 행위에야 일반 서민들, 일반 국민들이 생활하는 그런 생활터전으로 완벽히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우리랑 완전히 다른 사람들, 이런 개념들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그 정권에 잘 순응하면 그 정권이 국민들을 더 안정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정치는 잘 돌아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계속 뿌리 깊게 이어져 왔어요.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들의 정치 참여도,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익 정권이라든지 언론에서 일본 국민들의 사고를 끌고 나가거나 좀 왜곡하기가 쉽습니다.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일본 시민들이 주장하는 건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알아서 팩트 체크해가지고 내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사실이겠거니 하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혐한도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요, 대인관계든 사업을 하든 또 경제활동을 하든 기존에 이 사람이 또 이 업체가 뭘 했는지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습니다.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걸로 판단합니다. 레퍼런스에 목을 매요. 일본에서 대출을 받는데 일본의 그 금리는 거의 제로에 수렴하죠. 0.5%. 네. 우대금리를 받았을 때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담보만 확실하면은 웬만하면은 뭐 복잡한 서류 들어가지 않아도 웬만하면 승인이 납니다. 근데 일본은 담보대출인데 이 담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배경을 봅니다. 그리고 상장 기업의 회사원, 네, 이 배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 있는 레퍼런스가 분명한 그 기업이 배경이 돼주는 거죠. 담보대출이 그래요. 신용대출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하던 뭐 협력을 하던 뭘 하던 그 사람이 이전에 뭘 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의 장인 전승기도 사실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한번 머릿속에 들어갔거나 습관이 되거나 고착이 되면 이걸 버리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년, 150년, 200년 가업을 잇는 그러니 당연히 한 가지 일을 대를 이어서 하니 장인 정신은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가 진출했을 때 현대 레퍼런스를 한번 볼까? 봤더니 미쓰비시에서 기술 다 얻어다 쓰고, 또 현대 기아는 마스다잖아. 토요타, 혼다에서도 기술 영역을 많이 줬고, 이거 일본 기업 기술 배우다가 모디파이에서 성장한 일본 카피캣이네. 왜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소개를 하든지, 이 원천 기술을 제공한 우리나라에 토요타도 있고 혼다도 있고 닛산도 있고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사지 왜 대한민국 한국 차를 왜 사? 마치 우리가 중국 차 타면서 목숨 걸래라고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광저우라든지 항저우, 또 심지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상하이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 같으면 BYD, 니오 닛산,
또 지리 이런 데서 전기차 만들어 출시하고 또 그거 타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품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중국 예전에 메이드 인 차이나 야 이거 진짜 세상이 바뀌는구나 이렇게 실제로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위기의식을 갖는데 그거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그 사실을 인지 못하는 대부분의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야, 중국제? 뭐 죽으란 얘기야?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죽어도 안 사. 아무리 니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는 개념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뭐 경험에 의하거나 팩트를 확인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언론에서 조장하는 그런 분위기를 그대로 팩트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그들의 국민성.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에 목을 거는 그 사람들 특유의 국민성.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수입차는요 그냥 고급차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타는 고급차 시장. 그런 고급차를 타면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어우 저 사람 돈 많은가 봐. 무슨 뭐 대기업의 간부인가 봐. 아니면 사업하나 봐. 야 내가 이런 차를 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상당히 좀 대접도 잘해주고 내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인지 알아봐 주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짙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일본이? 그 실용주의에?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이 경차 문화가 발달한 거는요,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그래요. 차고지 증명제가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다 시행이 되고 있는데, 주차장이 없으면 차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가 없어요. 주차장이 있다라는 걸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고요. 그 규정에 맞는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등록소에 가서 제출을 해서 번호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구입이 되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차가 경차입니다. 다 제외되진 않아요. 뭐 도쿄 아주 중심부라든지 오사카 중심부 복잡한 데를 경차도 등록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차는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경차 시장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 수십 쪽의 경차들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에서 차고지 증명제에서 주차 월 등록을 하려면 이게 지방의 작은 오피스텔의 월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비싸기도 합니다. 그게 엄청난 부담이거든요. 큰 차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 탄탄하거나 전문직 종사자거나. 그런데 또 여기에다가 가격이 또 비싼 수입차를 산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일본은 검사제가 굉장히 까다로운데요. 국산차는 대행하는 업체들이 좀 더 낮은 비용에서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합니다. 그런데 수입차들은 보다 좀 더 엄격하게 꼼꼼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수입차를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요. 또 부품 가격들, 수리 비용에서 발생하는 유지 비용 이런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수입차를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타는데 남들에게 야 너 돈 벌어 나와 너 성공했나 봐 이런 인정이라도 좀 받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일본 자동차보다 브랜드 밸류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도 없고 레퍼런스를 찾아봤더니 일본 기업의 기술 받아다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걸 수입차라고 해서 구입을 한다? 초기 구입가도 일본 내수용 자동차보다 저렴한데 어디 가서 나 수입차 탄다 행세도 못하는데 뭐 관련해가지고 검사를 받을 때나 또 이게 차가 크니까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을 마련해서 차고지 증명을 할 때 고정비도 많이 나가고 한번 수리를 받아야 되면 부품 수탁 비율도 많이 떨어지고 또 오래 기다려야 되는 불편감도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수입차는 이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걸 왜 구태여 불편하게 타? 국산차 타지. 국산차는 동급에서 사이즈가 큽니다. 특히 폭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큰 차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도시에서는 주로 기계식 주차 시설이 있는 곳이 많아요. 근데 기계식 주차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소형차도 주차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형차는요 거의 내릴 때 생쇼를 하고 내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차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를 해서 내리기조차도 정말 불가능할 정도의 그 정도의 공간밖에 없는 기계 주차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폭이 큰 한국 중형차를 구입을 했을 때 소나타 같은 자동차를 구입했을 때 대도시에서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현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이런 특수성을 생각을 해서 일본의 환경에서 불편이 없는 사이즈로 진출을 했으면 그나마 날 텐데 같은 가격에 좀 더 저렴하면서 크고 실내 공간 널널하니까 일본 사람들도 좋아하겠지 이런 접근을 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주행
방향이 반대입니다.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측 통행, 자동차는 우측 통행을 하고 있죠. 이제 사람도 이제 우측 통행으로, 자동차도 우측, 사람도 우측, 이렇게 해서 동일한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걸로. 예전에는 자동차는 우측, 사람은 좌측. 일본은 좌측 통행이란 말이에요. 자동차가 영국 영향을 받았어요. 왜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는 이제 이 영상에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 운전 조작대가 우리는 좌핸들 방식인데 일본은 우핸들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일본에 진출하게 되면은 스티어링 휠을 이제 우측을 좌측으로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좌측으로 옮기면서 컬럼에 들어가 있는 레버들 있잖아요. 이것도 다 반대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 지시등이 왼쪽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윈도우 와이퍼는 오른쪽에 와 있고, 뭐 기아가 붙게 되면 컬럼식도 오른쪽에 붙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핸들로 가게 되면은 이제 반대로 들어가야 그쪽에서 이용하는 차들과 혼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고려를 못했던 겁니다.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사용할 때 뭔가 좀 어색한데 이게 반대로 돼 있지? 이런 불편들도 현지화에 실패한 하나의 요인들인 거죠. 심지어 테슬라도요, 처음에 일본 진출했을 때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거들떠도 안 본 이유가, 야, 니들이 한 게 뭔데? 아니, 신생기업인데 뭐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그걸 따진다니까요? 또, 전기차를 일본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질 않아요. 믿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믿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은 그 예전에 닛산 리프가 주었던 그런 악몽 때문입니다. 사실 리튬이온 기반의 대량 양산 자동차로 가장 먼저 고려되는 게 닛산 리프예요. 최초의 대량 양산 리튬이온 배터리 기반의 EV1은 납축 배터리에서 니켈 수소까지입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적용되기 이전이에요. 사실은 미쓰비시 미브라는 차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서 1년 먼저 2009년도에 출시가 되는데, 이건 2009년서부터 2020년 단종될 때까지 3만 대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대량 양산된 차에 잘 안 껴줍니다. 그냥 닛산 리프가 최고다. 근데 닛산 리프가 최초인데, 이 닛산 리프가 처음 나올 때는 배터리가 겨울철에 그렇게 반토막이 주행거리가 난다. 그리고 와, 갑자기 막 차가 멈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사실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내놨는데 겨울철 되니까 당시에는 200km도 못 갔거든요. 이게 100km도 못 가요. 7, 80km만 가면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이 팽배해지니까 일본 사람들은 또 자동차든 전자제품이든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제품을 아예 거들떠도 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닛산 리프가 이런 소문이 퍼지자 이 자동차를 거들떠도 보지도 않았고, 중국 가격은 뭐 출시하자마자 반토막 이하가 나버리는 그런 비운의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이후로 계속 상품 개선을 했습니다. 히트 펌프도 적용을 했고, 또 주행거리도 늘렸고,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리프는 일본 사람들에게 철저한 외면을 받고 해외에서도 많이, 미국에서도 많이 판매가 됐었어요. 자, 그래서 전기차를 불신하는 차원에서 레퍼런스도 없고, 뭐, 브랜드 밸류도 없고, 테슬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미래입니다 하고 하니, 일본 사람들이 그 전기차를 곱게 봐줄 리가 있겠습니까? 로드스타 록봉기에서 가장 먼저 일본, 미국 동시에 발표를 했는데, 거들떠도 안 받고요. 모델 S도 그랬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2만 1000대입니다. 1%가 안 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나라는 일본의 절반도 안 되거든요, 1년 판매량. 신차 판매 대수가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 대수가 97,000대입니다. 일본의 4.5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의 첨단 기술에 대한 갈망,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정신, 이런 것들, 또 EV에 대한 사랑, 이렇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2만 1000대 가운데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6000대입니다. 왜 대략이라 그러냐면 테슬라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모델 3 정도는 좀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모델 3까지도 많이 안 삽니다. 그러니까 판매량 집계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언론에서 그렇게 하지 마. 우리 허용 안 해. 그래서 대략 등록된 대수를 대략 조합해보면 2만 1000대 중에서 6000대 정도 팔릴 것이다. 그래도 27%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으니까 꽤 많이 팔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7828대 정도니까 우리나라는 한 1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비중은 일본이 더 높다. 자, 그렇게 판매 대수 대비 1%도 안 되는 그런 전기차들이 판매가 되니까 앞으로 이제 MZ세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해서 좀 편견을 좀 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에 대한 인식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연 자동차로 다시 재진출을 하게 되면 아마 비슷한 성과, 비슷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크게 경차와 하이브리드 이 두 모델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요. 다른 모델들 대배기량, 중대형, 그랜저 이런 것들은 사실 거들떠도 보지를 않는 성향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 언론들이 하이브리드를 자꾸 EV에다가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같은 카테고리에 묶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EV에서 절대 뒤진 게 아니다라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정신 승리하도록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와 EV는 완벽하게 다른 분야예요. BMS 그리고 또 전기 모터의 제어, 소프트웨어의 형식 다 다릅니다. 하이브리드는 내연 자동차를 어시스트하는 겁니다. 그 효율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전기 모터를 짧게 스프롭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플래토 구간에서 딱 잘라서 쓰는 30%, 40% 넘질 않아요. 그 정도니까 배터리의 열화를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한정된 배터리 전력으로 최대한 먼 거리를 가야 되겠구나, 전비에 초점을 맞춰서 효율을 높여야 되겠구나, 전기차에 맞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에서 효율 구간 동안 빠르게 부드럽게 충전을 하면서 출력에 관여를 하면서 내연 자동차, 내연 기관을 어시스트 해주는 그런 정도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근데 요거를 내연 기관, 주가 되는 내연 기관을 걷어내고 보조 동력이었던 전기 모터와 또 배터리의 용량을 늘려서 최대한 먼 거리를 빠르게 고출력까지 감당해내면서 제어를 해야 된다 하니까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 돼버리는 건데, 그런데 일본 언론들이 하이브리드에 들어간 특허, 요거를 전기차 EV 특허의 카테고리에 넣으니까 토요타가 1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 국민들은 전기차 토요타가 만들면 최고야. EV 특허를 토요타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배터리도 전고체 특허가 대부분인데, 리튬이온 배터리든 전고체든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토요타가 배터리 관련된 기술이 가장 뛰어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일본 언론들이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식들을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받아서 이렇게 6등이라는데? EV 특허가 이렇게 많다는데? 이렇게 배터리 관련해서도 최고라는데? 얘들이 마음만 먹으면 하고, 그 말을 또 되풀이해주는 좀 딱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연 자동차 업계에서 EV 전략을 세우면서 토요타를 원망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니들이 EV에서 미온적이었고 자꾸 하이브리드에다 목매서, 하이브리드가 자동차 시장에서 이제 높은 수익을 거둬들이고 그 기반으로 인해서 세계 1위 타이틀을 얻고 나서부터는 더 이상 혁신이든 미래 시장이든 준비하지 않고 이걸 계속 유지해서 앞으로도 여기에서 안주하기를 바라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차곡차곡 EV를 준비해야 되는데 나중에 미래 시장을 한 방에 전고체로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야무진 꿈을 가지고 계속 희망 고문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전체 자동차 산업이 EV에서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시기를 놓쳤다라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배경 때문에 EV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순수 배터리 전기차 관련해서는 기술력이 충분하지 않고 기반도 갖춰져 있지 않은데 마음만 먹으면 잘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은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아무래도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기차로 간다고? 그럼 정전되면 이거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불안감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닛산에서 V2H, V2 홈이라는, 그러니까 V2 그리드 중에서 V2 로드, V2 홈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데,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집에 전기로 공급을 하면은 정전 시에도 대응이 되니까 촛불 켜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일본은 이게 지진이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에는 항상 발전기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일어나는 발전기로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이걸 배터리로 저장을 해서 하게 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배터리에서 전력을 받아서 그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해놔야 되니까, 아예 한번 전기차 실용적이도 않은데 이런 시설까지 뭐하러 하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V2L도 어떻게 되냐면 전용 인버터를 별도로 구입하면 V2L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일본 사람들이 거추장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실용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실패를 한 거죠.
그리고 닛산 리프의 배터리 용량도 충분하지가 않고 그 사용 범위도 넓지 않은데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EV에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한다. 브랜드 관련해서, 상품성 관련해서, 그리고 편견 관련해서 저 일본 시장을 못 깨면, 일본 시장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브랜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부분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그리고 EV가 실용적이지 않고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상품성으로 승부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바꿀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일본이 뭐 개인주택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 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그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EV는 되게 불안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도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래도 탈만한 EV야, 또 이런 환경에서 도움이 될 만한 EV야 라는 인식 전환을 시킬 수만 있다면, 이게 일본에서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려면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이 어려운 테스트 베드가 일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출을 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유의미한 일본 사람들에게 브랜드 밸류를 높이고, 또 EV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일으키고, 또 EV를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확신만 심어서 미래 폭발하는 EV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 어떤 시장에서도 우리는 차세대 EV 자동차 시장, 모빌리티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아마 야심찬 도전을 한번 해보는 그런 의미에서 진출을 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포인트도 그거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현대가 주목하는 건 이제 1%도 안 되니까 성장 가능성이 사실 일본의 EV 그 폭발 잠재력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 전문가들이 일본 시장은 2022년을 원년으로 해서 매년 50% 정도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 왜? 베이비 부머 세대는 아예 전기차를 바라보지도 않고요. 40대까지만 해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20대에서 30대 MZ 세대들은 다릅니다. 이런 세대들은 전기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테슬라, 폭스바겐이 생산하는 유럽 전기차들, 고성능 전기차들 이런 데 관심이 많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자동차 시장의 주요 고객들로 올라서게 됐을 때, 이때는 전기차의 수요에 대한 반전이 서서히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1%도 안 되는 시장에서 여기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보니 현대가 미리 브랜드에 대해서 확실한 반전을 일으키고, 또 현대에서 만드는 EGMP 기반의 전기차의 상품성이 상당히 뛰어나면서 일본에서 뭐 정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도 V2L, V2 홈 이런 기능을 통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실내 공간도 상당히 넓으면서 차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4.6m가 약간 넘는 4620인데 휠베이스가 3m니까 일본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별로 안 큰데 실내 공간이 엄청나게 큰 이런 반전 매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이하츠 같은 경우에도 자전거가 들어가는 경차 뭐 이런 코믹 CF들이 많은데요. 이런 정서하고 어느 정도 맞아요. 물론 폭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기계주차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불편은 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워낙에 넓은 실내를 공간 제공을 하니까 일본 소비자들이 경박단소라 그래서 작은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지리적인 어떤 환경적인 위치 때문에, 대도시에서의 그런 환경 문제 때문에 좁지만 그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요령을 터득해서 경박단소, 뭐 좁은 공간에서 최대한 뭐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거지. 넓은 거 좋아해요. 네. 여건이 되고 충분히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으면서 그런 넓은 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죠. 아이닉5는 그런 식의 설계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일본인들의 취향과 특성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초창기에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소소한 것까지 현지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또 기울여지고 있어요. 우엔들로 바꿨을 때 이 조작 버튼들은 다 반대로, 그러니까 컬럼식 기어 레버하고 이
헤드라이트 요거를 왼쪽으로, 그 다음에 방향지시는 오른쪽으로 해서 현지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와 조작감에 있어서 차이가 없도록 이런 배치들을 다 바꿔서 좌측 토객에서도 불편함이 없게 만들었다. 오로지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뭐 매장을 통해서 그 대리점을 확장을 할 필요도 없고, 또 쉐어 서비스를 통해서 전기차를 샀을 때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거기에서 유지비, 뭐 할부로 살 경우에는 그 할부금 얼마 정도를 보전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방식 다양하게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품성이에요. 일본 시장에서 성공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 마케팅 전략도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상품이라든지 생활 필수품, 소비재 뭐 이런 그 저가의 필수품하고는 달리 아무리 마케팅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어느 정도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구입이 가능한 거니까. 일본에서 이 400만엔 중반대에서 500만엔 후반대 그 사이에서 판매가 되니까 한국 가격하고 뭐 큰 차이가 없는 가격대로 이제 판매가 돼요. 그 보조금도 일본에는 뭐 한국만큼은 주지 않지만 일본도 나름 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정도 되는 가격대의 자동차라 그러면 일본에서는 상당히 비싼 자동차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뒷받침이 되고 활용도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또 이걸 보유했을 때 이게 수입차로서의 가치,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외부에 좀 보여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가 돼서 만족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닛산 아리아, 그 다음에 BZ4X, 그리고 이제 BZ4X를 스바루와 함께 공동 개발을 하거든요. 솔테라라는 명칭으로 나와요. 스펙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요타 86, 예, 그거랑 같은 거예요. 스바루와 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폭스바겐의 ID4, 또 테슬라 모델 3, 모델 Y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됩니다. 아마 품질과 관련해서는 이제 테슬라의 모델 3, 모델 Y, 아이오닉 5 요 세 모델이 아마 경쟁을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국산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드밴티지는 있지만 주행거리, 성능, 스펙, 사이즈, 뭐 실내 공간 다 아이오닉 5가 앞서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아마 뭐 크게 판매고를 올리긴다든지 시장에 반영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브랜드를 알리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서 지속적으로 아이오닉 5의 그런 진보된 상품성을 알리게 되면 이번에 두 번째 진출하는 그 성과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나왔을 때 그 모델을 통해서 또 일본의 고급 전기차 시장을 두들길 수도 있고, 일본도 앞으로 향후 5년 이후에 EV 시장이 또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수요 확대를 이룰지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본은 아시다시피 자동차 관련해서 작은 시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 작은 시장이 아닌, 더군다나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막 산재해 있는 이런 시장에서조차 대한민국의 전기차, 플랫폼 기반의 전기차가 통한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진짜 청신호가 강력하게 밝혀지는 거죠. 현대도 아마 그걸 확인해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일본 시장마저도 이 아이오닉 5 그리고 이 GMP 기반의 전기차, 또 미래의 제네시스 관련된 고급형 전기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이 시장에서도 우리의 상품성이 통할 것인가, 또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어쨌든 가장 쓴 약일이 먼저 먹고, 어쨌든 이거를 앞으로의 청신호를 밝히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의도로서 일본 시장의 재진출을 선언한 것이 아닌가. 일본에 재진출을 하고 그 재진출에 따라서 일본, 그 대한민국에 불리한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시장에서 거두는 성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모빌리티 시장에서 국산차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를 대략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될 겁니다.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